자, 우리 96회 시험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러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감이 오셨으면 이번 시험은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무시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 패션으로 들어오실 거고요. 소단 패션과 관련해서 우리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문제, CT카드 문제이네요. 자, 카드 모듈 그 탭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자, 소단 패션 확인하시고요. 자, 거래처 등록 가셔서, 금융기관에 또 신용카드에 각각 우리 거래처 등록하는 그룹이 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코드 99605로 가서 카드 등록하겠습니다. CT카드. 아마 코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99605를 일반 거래처 입력하시면 등록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바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고요. 매입 카드. 우리 가맹점 카드 번호, 가맹점 아니죠. 카드 번호를 이제 매입 카드로 넣어줄까요? 자, 9410 그리고 가운데 미들바 0900-5580-8352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리 사업용 카드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사업용 카드. 자, 그리고 사용 여부는 당연히 여죠. 예, 여로 되어 있고 뭐 다른 건 입력할 게 없겠습니다. 예, CT카드 입력했습니다. 나오셔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적요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결국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이제 분계를 통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분계만으로 좀 그 거래 내용의 입력에 정보가 좀 미미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내용을 적요를 통해서 입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생략 그리고 타겟형 대체 거래만 우리가 신경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819번에 임차료에다가요 현금 적요하고 대체 적요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와 관련돼서 임차료 그러니까 우리 리스한 게 있나 본데요. 그렇죠? 네, 그 미지급했거나 지급한 내용에 대한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으로 가셔야 돼요? 819번 임차료로 가셔서 자, 현금 적요 몇 번에다가 7번에다가 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입력하다가 뭐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서 삭제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체 적요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넣겠습니다. 미지급 이렇게 넣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우리 임차료 밑에였죠? 이렇게 입력하는 내용. 자, 나올게요.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검토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하였다. 모든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이 문제 나오면 우리가 항상 자, 이제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운반비인데 이제 500번대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500번대라고 하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겁니다. 전기분을 다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자, 전기분 제조, 원가, 명세서를 수정을 해주면 뭐가 결정되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결정되고요. 요거는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에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 매출 원가도 수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모두 수정된다. 단기 순이익도 수정된다. 자, 지금 서로 연결된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되면 제품 매출 원가도 수정됩니다. 직접 여기서 와서 입력해야 되죠. 직접 수정 입력. 자, 당기순이익 변동된 내역은 어디로 반영됩니까? 전기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되죠.
여기 와서 변동된 당기순이익을 반영합니다. F3 불러오기. 오기로 반영, 자동 반영.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이 뭐가 바뀌나요? 미처분 이익여금의 금액이 나오죠? 미처분 이익여금.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여금에 2월 이익여금에 그 금액을 직접 반영, 직접 입력. 따라서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직접 수정 입력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금액을 메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500번대를 수정했을 때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제품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요거를 또 단기 순이익이 자동으로 불러오기에서 변동되는 미처분 이익여금의 금액을 여기 2월 이익여금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자, 프로그램에서 우리 전기분 원가 명세에서 66만 원으로 적혀 있는 운반비를 524번 66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66만 원의 원가 명세서의 운반비를 660으로 수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660. 수정하면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뀝니다. 엔터 누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3억 660이네요. 3억 6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억 660을 적어 놓으셨다가 어디 가서 반영하신다고요? 그쵸?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가서 요 금액을 얼마로? 3억 660이죠. 3억 660으로 수정하고 그러면 매출원가가 바뀌면서 당기순이익도 바뀔 겁니다. 당기순이익 9,340으로 바뀌었는데요. 요거는 뭐 자동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처분 확정일자가 2022로 돼야 되죠. 자, 요 금액이 자동 반영되게끔 불러오기로 F6이네요. 불러오기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불러오기 눌러주고 요 미처분 이익여금이 바뀐다는 거죠.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 1억 1,640만 원을 적어 놓으셨다가 어디 가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여금에다가 1억 1,64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대차차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재무제표끼리 연결되어 있는 정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는 꼭 나오죠? 네. 자, 이번엔 일반전표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7월 22일부터 볼게요. 일반전표. 자, 국민은행에서 2022년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썸메이에 미지급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금 돈을 갚을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차입해서 갚은 거죠. 그리고 언제 상환하기로 했습니까? 8월 달에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0일 가셔서 대변에 돈을 빌렸어요. 단기 차입금을. 어디다가 빌렸습니까? 국민은행에 빌렸습니다. 얼마를? 500만 원. 왜 빌렸냐면요. 바로 누구한테 갚으려고? 미지급금 갚으려고. 거래처가 썸메이였죠. 얼마를? 500만 원을 갚으려고.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부채의 감소 썸메이, 대변의 부채의 증가 국민은행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21일. 공장 이전을 위해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됐대요. 그래서 취득세 관련 소요 공과금 7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지금 공장 완공과 관련된 취득세입니다. 자, 공장의 어떠한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건물 처리하겠습니다. 답은 750만 원에 대한 보통 예금 처리까지. 자, 8월 21일 가셔서 차변에 건물. 자, 취득세 얼마였습니까? 750. 대변에 해당 금액에 대한 보통 예금 지급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다가 건물 취득세 지급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해당 거래의 어떠한 요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국민은행에 이체하였다. 자, 단기 차입금 상환이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에 처리하면서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빌렸던 돈 바로 갚았네요. 자, 8월 30일 가서 자, 단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차변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얼마? 500만 원을 바로 뭐로 지급하였다? 예,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번에는 9월 10일 가겠습니다. 자, 지난달 영업팀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소득세 한 개 얼마가 있었다? 16만 원. 원천징수를 우리 기업이 했으면 예수금으로 잠깐 맡아놓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요즘은 이제 세금도 이제 카드로 낼 수 있으니까요. 신용카드로 납부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신용카드,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날짜 확인합니다. 날짜가 9월 10일.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에 대해서 9월 10일 날 보통 납부하죠. 다음 달 10일 날. 자, 차변의 예수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16만 원. 자, 카드로 납부한 미지급금 처리하면서 카드 회사 BC카드까지 걸어두겠습니다. 16만 원. 자, 이번에는 10월 22일입니다. 영통산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화물 운송비가 나왔는데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송비 나오면 이거 취득시 부대비용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는 취득한 게 아니라 뭐예요? 판매한 거예요. 판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운반비 처리하겠습니다. 자, 제품 판매에 대한 운반비니까 우리 800번대 운반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22일 운반비. 자, 금액이 우리 1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5만원 처리하였다. 자, 우리 이번에는 11월 1일 보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러분, 사채가 무엇입니까? 부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참 부채를 발행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개인들은 없으니까요. 이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 차입금의 개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빌리니까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어느 금융기관에서 한 군데에서만 빌리기 힘드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증서를 발행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해당 금액을 갚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채무증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갚기로 한 금액 사채는 얼마냐면 2천만 원입니다. 언제 갚기로 했대요? 3년 후에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부채로 갚는 거죠. 그런데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 즉 발행 금액이 얼마냐면 2,200입니다. 할증 발행했죠. 할증 발행. 할증 발행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약속한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대단하죠, 10%. 그런데 요즘 시장 이자율,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5%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약속한 이자율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무슨 발행할 수 있다? 할증 발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채의 발행은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이자율의 개념이 바로 유효 이자율입니다. 정확하게는 유효 이자율이 맞아요. 시장 이자율보다는 유효 이자율이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차익이 발생한 요 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할 거냐면 사채를 무슨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더니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할 것이고요.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계정을 우리가 11월 1일자로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11월 1일 대변의 사채. 네, 사채 우리 비유동 부채입니다.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액면금액 넣어주시고요. 하지만 입금된 금액이 2,200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에 대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처리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처리.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반 점표 입력했고요. 자, 바로 메인 매출 점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월 3일 새로 출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판매부서의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블루에게 홍보물 제작을 의뢰하고 배포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지금 광고라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역을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51번 처리할 건데요. 자, 지금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아직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계까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점표 우리 8월 3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일반 점표 나오시고요. 메인 매출 점표 8월 3일 가셔서 자, 유형은 51번 과세고요. 자, 홍보물이죠. 광고 홍보물. 자, 금액은 우리 100만원, 10만원 각각 입력하겠습니다. 자, 블루 거래처.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했고요. 자, 혼합으로 가셔서 원재료 매입한 거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겠습니다. 판매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고요. 해당 대금은 주지 못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 110만원까지. 상단에는 부가세 신고 목적, 하단에는 우리 점표라고 하는 분계 입력 목적이 있다. 자, 8월 10일 보겠습니다. 자, 삼성상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발급하였으니까 우리 몇 번 처리할 겁니까? 11번 처리할 겁니다. 과세 11번. 자, 대금은 7월 30일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이 있다. 그럼 이건 선수금이 있다는 얘기고요. 선수금만큼은 이제 받으면 안 되죠. 미리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삼성상회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여기는 이제 받을 어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화면에 보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밑에 현금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선수금일까? 하고 한번 찾아보셔요.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냐면 우리 일반 점표 가셔가지고 우리 선수금을 지금 몇 월 며칠 날 받았다고 했냐면 7월 30일 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30일 한번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선수금 계정에 1,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1,100만 원은 선수금 계정을 이렇게 처리한 거구나라고 우리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100만 원을 적어 놓으시고 선수금 처리 장부에서 또 지워주는 분께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점표 가셔서 자, 8월 10일 가셔서 자, 우리 11번 과세 가시고요. 자, 제품 판매한 거죠. 수량 단가 있었어요. 그쵸? 수량 단가 10개 500만 원. 거래처는 우리 삼성상회였고요. 전자세금계산서고 이제 혼합으로 가셔서 자, 제품 매출한 거 맞고요. 차변에 자, 선수금 상계 처리해줘야죠. 대변에 있던 선수금 없애줍니다. 선수금 우리 지워줘야죠. 얼마에 대해서 1,100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삼성상회가 발행한 어음 받았다고 했으니까 받을 어음 처리하겠습니다. 4,400만 원.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적 완료한 제품은 미국 소재 법인인 이베이에 자 11월 2일 10,000달러를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선적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 인식 시점에 됐다는 얘기죠. 우리 수출의 수익 인식은 선적 시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직수출이다. 직수출은 말 그대로 국외 거래를 직접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죠. 자 수출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자 계약의 시점에 기준 환율이 있고 선적의 시점에 기준 환율이 있다. 우리가 수익 인식 시점은 무슨 시점이라고 했죠? 선적의 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적의 기준의 기준 환율로서 환가한 외상 매출금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수출이니까요. 우리 16번 수출로 들어가서 영세율 적용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입니다. 자, 유형은 16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영세율 거래도 있고 수출 거래도 있는데 직수출은 16번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12번 거래입니다.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자, 금액을 계산할 때는 환율을 어디 걸 본다고요? 예, 선적일 기준일 환율인 1250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50원 곱하기 10,000달러 하면 1억 2천 1250만원, 125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이베이. 자, 영세율 구분에서 해당 거래가 직수출이라는 것을, 직접 수출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입력하실 거고요. 자, 분계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2번 외상 매출금 거래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볼까요? 경리부에 업무용 도서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서령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 거래의 증빙은 현금 영수증인 거고요. 지금 도서 구입인 거니까 여러분들 도서와 관련된 그 면세 여부를 혹시 기억하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면세 여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당 책이 1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 거래에 대해서 면세 품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는 매입에 대한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라고 보시고 현면이라고 우리 11월 20일자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자에 매입 현면, 자, 62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가서 우리 품목은 도서, 우리 법인세 조정실무라는 경리부에서 꼭 필요한 도서네요. 자, 얼마입니까? 10만 원. 거래처는 서령, 문고. 자, 그리고 우리 분계에서 현금으로 처리하나요? 예, 현금으로 처리하면서 우리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우리 경리부 8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기셔서 11월 30일 볼게요. 11월 30일.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현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매입대금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뭐로 줬어요? 어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월 30일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인데요. 해당 거래를 볼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가 12번이냐 52번이냐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12번. 그러니까 내가 수출한 거죠. 간접 수출. 근데 내가 수출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매입한 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는 52번 거래가 되겠습니다. 52번 개념으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거래처는 현우. 자, 전자로 받았고요. 자, 분계에서 우리가 어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들어가셔서 대변에 지급 어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어음 처리. 자, 12월 7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출거래처의 직원 선물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다른 목적 어떤 사업상 증여의 개념의 간주 공급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과세할 건데요. 간주 공급도 과세 거래였거든요. 그래서 과세할 건데 지금 증빙이 없는 거래인 거죠. 그럼 우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검별로 들어갑니다. 과세인데 증빙이 없으면 뭐로 들어간다? 검별로 들어간다. 자, 12월 7일 가셔서 유형을 검별 가시고 뭐 거래처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 금액 입력하실 때 55만 원 입력해서 각각 입력하게 두고요.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분계에서 혼합으로 가고요.
자, 혼합에서 대변에 직접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그냥 제품의 감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시가가 아닌 원가의 감소인 거죠. 시가는 왜 중요하냐?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한 시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계에서 반영되는 제품의 감소는 원가입니다. 원가 35만 원이네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넣으셔야 되냐면 35만 원 넣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800번대. 따라서 왜 여기는 50만 원 넣고 여기에는 왜 35만 원이에요? 이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가세 5만 원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 표준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는 즉 실질적으로 판매한 거가 아니지만 이거 니네 판매하라고 내가 지금 매입세 공제해줬는데 이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네? 그럼 판매한 걸로 간주하고 세금 내. 이게 바로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판매한 대금 기준으로 세금을 내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계할 때는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감소 처리는 원가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고려해서 부가세는 시가 대비 제품에 대한 감소는 원가. 그래서 접대비는 이 두 금액을 합한 40만 원이다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표 오류 수정 문제 볼게요. 자, 8월 3일입니다. 자, 매출처 네오전자의 부도가 났대요. 부도는 이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 110만 원의 회수가 불능돼서 전액 대손 상각비 처리했는데, 보니까 외상매출금에 대손 충당금 8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대손 상각비 전액 110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80만 원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30만 원만 대손 상각비 처리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정리하고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8월 3일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대손 충당금 금액이 얼마 있었다고 했으니까 80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상각비를 얼마로 수정하고 30만 원으로 수정하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조회 안 해도 아시죠? 109번 더하기 1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80만 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회계할 때는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조회하고 잔액을 먼저 상계한 다음에 모자르면 상각비 처리한다라고 배웠죠.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부터 상계 처리합니다. 12월 22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모닝이에요. 경차예요.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 그러면 경차는 불공제 항목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공제 항목이라고 하는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얘기하는데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판매 가격에 대한 부가세 별도 금액 들어가 있고요. 제조사, 기아자동차, 구입점 기아차,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돼 있네요. 네, 12월 20일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가야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분계를 보시면서 전표 오류 수정이 일반 전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메인 매출 전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개 다 거쳐서 일반 전표를 또 제거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20일 가셔서. 요 불공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네. 과세 매입으로 고치시고요. 51번으로. 자, 그래서 공급가액, 부가세액금 확인하시고, 거래처 확인하시고, 여 확인하시고, 분계를,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었나요? 예, 현금을 두시고,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됩니까? 예, 차량 운반구로 수정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로 수정.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되어 있죠? 네, 차량 운반구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표 오류 수정까지 했고요. 자,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기말 외상 매입금 계정 중에는 우리 미국 ABC 회사로부터 외상 매입금 300만 원, 자, 미화라고 하는 거 이제 달러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5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150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미국 회사하고. 근데 그게 300만 원 되어 있는데 2,500달러다. 이게 뭐냐면, 자, 300만 원 나누기 2,500달러 하시면 1,200원이라고 하는 환율이 계산됩니다. 즉, 내가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얼마였는데 1,200원에 1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이 얘기죠. 근데 결산일이라고 하는 모 작성 시점에 보니까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작성 시점을 보니까 환율이 1,150원이더라. 그러면 지금 50원의 환율이 지금 하락했죠? 지금 환율 하락분에 대해서 결산 시에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걸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이 보는 정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500달러에 대해서 1,200원일 때 기록한 정보가 300만 원인데 결산인 시, 즉 12월 31일 때 보니까 1,150원이라는 얘기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좀 따끈따끈한 정보를 주는 것이 좋은 계정인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주식 같은 거. 그리고 이러한 외화 자산, 외화 부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0원 하락분에 대해서 자 2,500달러니까 지금 1,500달러 곱하기 50 하면 12만 5천 원을 지금 조정해 줄 건데요. 12만 5천 원이 지금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하락했잖아요. 하락. 자,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3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맞아요? 2,5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287만 5천 원이 되거든요. 지금 요 금액은 어떻게 된 거죠? 2,500달러 곱하기 1,200원 한 게 300만 원인 거고 요 금액은 2,5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287만 5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300만 원 갚을 줄 알았는데 환율 하락에 의해서 287만 5천 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장부에 써있는 300에서 12만 5천 원을 차감해주면 그게 바로 287만 5천 원으로 계산되는 장부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증가할 때는 자산이면 좋죠.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환율이 증가할 때 만약에 부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손해볼 수도 있겠죠.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원화로 따지면. 그러한 개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환율이 떨어졌는데 부채와 관련된, 외화 부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 계정에 들어가고 여기서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 시에 결산 시에 한번 평가해 본 거죠. 네, 환산 이익 처리합니다. 자, 12월 30일에 가셔서 자, 일반 투표 가야죠. (12월 31일) 차변에 자 외상 매입금 감소 처리 ABC 회사 얼마? 12만 5천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얼마? 12만 5천 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은 여러분 결산 시에만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기중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채를 갚거나 자산을 회수할 때 발생되는 외화의 차익이 있으면 그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처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구분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2021년 6월 1일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일시에 수령한 12개월분 임대료 5,040만 원을 전액 수익 처리하였다. 자, 이거 그림 그려보시면 6월 1일입니다. 네, 6월 1일 이거 고치겠습니다. 2022년으로. 자, 6월 1일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말까지예요.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7개월은 단기분이고 5개월은 차기분이라는 거죠. 즉 전부 단기 수익 처리했는데 이 중에 5개월은 단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월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 5,04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12개월 해서 월 42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월 420만 원에다가 곱하기 5한 금액은 단기 임대료가 아니므로 차변의 단기 임대료로 차감해주고요. 2,100만 원. 그럼 이건 뭐 한 거냐면 내가 미리 받은 수익이다. 그래서 선수 수익 처리하겠습니다. 2,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가겠습니다. 차변의 임대료에서 차감 얼마? 2,100만 원. 대변에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2,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와서 3번은 이제 우리 결산 정리 사항에서 자동 결산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업연도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얼마래요? 1,000만 원이래요. 자, 중간연합세 이미 낸 세금이 얼마가 있대요? 600만 원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납부했대요. 그럼 나머지는 400은 다음에 납부할 미지급 세금이다.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직접 하지 말고 결산자료 입력 이용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자, 우리 선납세금 600만 원 결산에 반영하고 지금 1,000만 원 중에 600은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이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만 400만 납부하겠다라고 넣어주시고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점표 추가. 예. 그래서 요 점표를 반영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반영된 내용까지 한번 보실까요? 12월 31일. 보시면 여기에 법인세에 대해서 선납세금 상계 처리해주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나와서 이번엔 장부 조회하겠습니다. 장부. 상반기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우리 이러한 문제 나오면 어디 가기로 했냐면 총계정원장 가기로 했어요. 총계정원장 가셔서 1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시고요. 자,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조회하십니다. 제품 매출은 우리가 판매 시에 발생하는 수익 계정으로 404번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우리가 봤더니 자, 5월 달에 금액이 가장 크네요. 2억 2,380만 원 적어 놓겠습니다. 5월 달 2억 2,380만 원. 자, 이번에는 2022년 1기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삐에로 패션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관세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우리 이거는 어디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냐면요. 자, 한번 예정신고기간 이런 말 나왔으니까 부가가치 여기로 가보시면 부가세 신고서 말고요. 지금 문제 자체가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 1월부터 3월이라는 우리 1기 예정 신고 기간을 조회하시고요. 자, 지금 요거는 매출 세금 계산서고요. 우리는 매입 세금 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 우리 회사가 누구에 관련된 거였냐면 우리 삐에로 패션이었죠. 네, 그래서 삐에로 패션의 매수는 13매 그리고 공급가액은 2억 2,175만 원, 2,175만 원으로 공급가액까지 기록하셨다가 장부에 우리 그 답안 장부에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쭉 실무 문제 보았고요. 예. 이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15문제 풀이할 때 시간 체크 잘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6회죠? 예, 96회 1번입니다. 자,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재무회계를 작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정보 이용자들의 어떠한 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 이 회계 정보를 생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이때 그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질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그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정보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재무 정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 적합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뭐 그 위에도 뭐 비교 가능성도 가져야 되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또 중요성도 있어야 되고, 그쵸? 자, 근데 이때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 하단에 있는 하위 개념까지 우리가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위 개념. 자,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은, 자, 적시성. 그리고 피드백 가치. 그리고 피드백 예측 가치. 이 세 가지였고요.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이라고 했을 때 제가 현재, 과거, 미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표검중 이런 식으로 좀 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신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럼 신뢰성에서의 하위 개념은 아까 표검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비교 가능성이 거리가 먼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단기말 결산을 위해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자, 오류 정리를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하게 됐을 때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1번 먼저 전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각. 지금 뭐 문제가 너무 만약에 낯설다 하면 먼저 계정 과목의 성격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과목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뭡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이것도 자본입니다. 기타 포괄.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이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자, 이것은 단기의 기타 대손사업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근데 얘를 대손사업비로 처리했대요. 판매비 관리비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는 건데, 단기순이익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익계정, 즉 수익하고 뭘 차감하는 거죠? 비용을 차감해서 단기순이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전기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은 자본조정 계정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얘는 자본 계정인 거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자본 계정이므로 이 수익하고 비용하고는 관련이 아직 없는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인데 못 적었어요. 그러면 수익을 좀 덜 적은 거잖아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 주죠. 3번입니다. 근데 4번도 비용 문제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영업의 비용을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했다. 이 얘기는 전체 비용에는 영향이 없죠. 즉, 이 비용 안에 영업의 비용도 있고 판매비 관리비도 있는 건데, 요거의 지금 금액이 서로 잘못 기재됐다는 것은 전체 비용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죠. 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합니다. 수익으로 인식한 기간에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거기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대응해야 되죠. 그렇죠?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떨어졌다. 이걸 저가법, 저가주의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때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평가 손실 기억나실까요?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그쵸?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처리합니다. 평가 손실 처리하고, 대변에 재고, 자산을 직접 빼주는 게 아니고,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처럼 처리했다가, 나중에 환입분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감모 손실,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겠다. 유형자산. 우리가 무슨 목적? 사용 목적의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시점이 있고 뭐한 시점이 있어요. 사용 가능한 시점이 있다고 하면 매입부터 사용 가능한 시점 여기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은 뭐 해줘야 된다. 이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설치해야지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원래 돈을 빌리면 차입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차입한 자금이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의 그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A, C, E는 포함시키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사용하면서 나중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세금과 원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연구 단계는 뭔가 탐색하는 과정.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개발 단계는 뭔가 이제 어떠한 효익을 발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드는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발 단계가 아닌 거, 새로운 지식을 얻는 활동을 무슨 활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탐색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연구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산 전에 미리 어떠한 샘플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어떤 모형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활동. 또 금형, 주형, 설계.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생산 전에 그런 기계의 어떠한 그 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한번 또 샘플을 한번 시험 공장에서 해보는 방법. 이것도 다 뭔가 해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건 또 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은행 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자,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 분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4월 1일 분개부터 볼까요? 4월 1일. 자, 장은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에 취득한 겁니까? 200만 원. 현금 뭐 200만 원 이렇게 됐겠죠? 자, 8월 31일 볼까요? 8월 31일 장현테크로부터 중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당 중간 배당금을 수령한 거니까 현금으로 얼마 받은 거냐면 20만 원 받은 겁니다. 20만 원. 받았어요. 이거 배당금 수익입니다. 중간 배당금은 뭔가요? 보통은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활동한 다음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말 그대로 기중에 뭐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중간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2월 31일. 장현테크의 보통주 시가는 12,000원이다. 지금 보시면 10,000원에서 2,000원씩 증가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합니다. 얼마로? 한 주당 2,000원씩 증가. 그래서 40만원.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평가이익이 되죠. 평가이익 40만원. 자, 그럼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계산한 거에 의하면 처음에는 200이었는데 나중에 40만원 증가 분개해줬어요. 왜냐하면 시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맞는 거고 200만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영업외 수익을 물어봤는데 자, 배당금 받는 거 영업외 수익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조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이익도 영업외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영업외 수익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2번. 7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본 항목에서 괄호란 자본거래에는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이건 자본 조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본 조정에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 뭐로 볼 수 있냐면 답은 우리 3번이죠. 2번이죠. 2번.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자본의 종류가 자본의 종류 제일 어려우시죠? 네. 자본의 분류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요게 이제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 바로 손익거래예요. 열심히 손익활동, 영업활동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자본조정 과목은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예요. 우리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대표적인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된 거란 말이죠. 근데 주주와의 거래이긴 한데 자본잉여금이 아닌 거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대표적인 자본조정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임시적인 개념도 있고 이렇게 자본의 차감적 개념도 있습니다. 무조건 차감적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본조정 개정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재화의 판매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수익을 인식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상품을 인도하는 데 의무를 다하고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거나 그렇죠? 그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는 거죠. 자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죠. 그렇죠? 내가 인도했으니까 이전되는 거 맞고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의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던 정도의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창고에서 관리합니다. 썩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통기도 열심히 잘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제품의 어떠한 그 관리를 할 이유가 없죠. 네, 할 수 없다가 맞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거.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죠. 우리 원가 회계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수업 칠 때 열심히 점수 계산 잘하고 고할지 수업할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고수업이라고 했잖아요.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를 잘 계산을 해서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을 더 할지 말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얼마를 줄지 품목별로 어떠한 사업을 더 키울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 정보 제공하는 거 맞고요. 경영 계획 수립에 대한 원가 정보 제공해야 되고요. 또 예산하고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원가의 어떤 통제도 할 수 있고, 즉 내가 생각한 예산의 금액이 있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크게 원가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야죠. 원가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줄어들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업 분석에 대한 건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10번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매출 원가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부터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기업이 이제 제공품 계정, 미완성품이 있고 이제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품이 되는 건데 완성이 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팔 수 있는 거죠. 즉 원래 완성됐던 기초 제품이 있고 단기에 완성되는 게 단기 제품이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이 중에서 팔면 매출 원가, 안 팔리면 뭐예요? 기말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완성된 제품을 알려면 원래 미완성인 제공품에서 원래 전에 미완성돼서 온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투입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뭐 해주면, 차감해주면 우리 뭘 구할 수 있다고? 단기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원가를 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 총재조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35만 원. 기초제공품 원가 10만 원. 그러면 총 얼마 중에서 45만 원 중에서 기말제공품이 얼마니까? 13만 원이니까 45만 원 중에서 13만 원 차감한 얼마가 32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럼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32만 원이 기초 제품 원래 완성되어 있었던 재고액 팔리지 않았던 30만 원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 가능한 금액이 62만 원이죠. 이 중에서 안 팔린 얼마를 빼주면 28만 원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62만 원에서 28만 원을 빼주면 얼마? 34만 원이다. 34만 원이 바로 뭐가 된다? 매출 원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에게 제 수업 들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풀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하는 거, 이 세 가지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네요. 그쵸?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 무시한다. 예, 맞죠. 자, 단계 배분법하고 상호 배분법은 용역 제공 관계를,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하고 상호는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죠.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이 제일 크죠. 예. 자, 단일 배분법은 변동원가하고 보조부분의 원가에 그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게 아니라 단위 배분법은 이걸 구분하지 않는 방법이고 이중배분율법이 그러니까 이중배분율법이 바로 구분하여 하는 방법이죠. 네,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거. 자,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1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한다.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개별원가 계산과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 1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재화의 인도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에 이용 가능한 때라고 했고요. 자, 무인 판매기의 공급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맞고요. 어떤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얘기는 과연 그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기수 예정 확정에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일까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판매는 뭐예요?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 회수하는 그 시간까지가 몇 년 이상 걸리는 거?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바로 장기 할부 판매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은 뭐예요? 그 완성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인 경우. 중간 지급 조건부는 내가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뭘 받고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하고 최종 금액을 회수하는 그 날짜까지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바로 중간 지급 조건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죠.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대가를 전부 받아야 된다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을 때까지 2, 3년 동안 돈을 하나도 회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신문 광고입니다. 도서는 면세인데요. 신문 광고는 면세가 아닙니다. 신문도 면세인데 광고는 면세가 아닙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거.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는 거는 내가 상품을 보내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므로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월합계, 빈번한 거래가 있는 거래처의 경우에 월합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생산사 의무 발급 대상자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 그 대가가 얼마에 초과하는 경우 7월 이후에는 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의무 발급 그 전자생산사 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자다를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또 96회 기출문제 풀이 해봤습니다. 자, 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너무 새롭다 하지 마시고 좀 반복되는 그러한 그 패턴을 이해하시면서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